돈 모으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누군가는 계속 돈이 쌓이고 누군가는 늘 제자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월급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왜 통장에는 돈이 남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비슷한 월급을 받아도 몇 년 지나면 자산이 꽤 쌓여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도 늘 제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다루는 순서와 구조의 차이가 더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공적으로 돈을 관리하기 위해 가져가야 할 순서를 아주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으는 구조, 두 번째, 불리는 구조, 세 번째, 지키는 구조. 영상을 모두 보시고 나서는 내가 왜 지금까지 돈이 안 모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순서로 바꿔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우선 왜 돈이 안 모일까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돈이 안 모이는 이유를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부터 아껴야지, 배달 줄여야지, 카드 덜 써야지, 저축 늘려야지, 이렇게 다짐은 하는데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건 그 사람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안 모이게 설계된 순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렇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 쓰고 카드값 나가고 모임비, 경조사비, 구독료, 쇼핑, 예상 못한 지출까지 빠져나가고 남으면 저축합니다. 그런데 남을까요? 거의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겁니다. 반대로 돈이 쌓이는 사람들은 순서가 다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과 투자 몫을 분리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지가 아니라 자동화입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남기려고 애쓰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돈이 쌓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으는 구조, 돈 관리의 시작은 무조건 모으는 구조입니다. 불리는 것보다 먼저, 지키는 것보다도 먼저 일단 현금이 모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좋은 투자 정보도 못 버티고 갑자기 아픈 상황도 못 버티고 실수 한 번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 관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걸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저축, 비상자금 확보, 생활비 한도 정하기. 먼저 고정 저축입니다. 월급날 기준으로 내가 쓰기 전에 먼저 빠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금액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잡았다가 2달 만에 무너지는 것보다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자동이체로 모아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상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과 투자만 생각하는데 사실 비상자금이 없으면 결국 카드값이나 대출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경조사비, 차량 수리비, 이사 비용 같은 건 언제든 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매번 투자나 적금 계좌를 깨서 해결하면 자산 형성이 끊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생활비 몇 달 정도의 완충 장치는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 한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생활비 한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월 280을 버는 사람인데 생활비가 260이면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돈 모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활비를 통제할 수 있으면 월급이 많지 않아도 자산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모으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돈은 남으면 저축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먼저 떼어놓아야 모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건 나도 알아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압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실제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관리는 의지력이 문제보다 구조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불리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저축만으로는 자산을 키우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는 환경에서는 현금만 쌓아두는 방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단계 다음에 반드시 불리는 구조를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고수익 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수익을 내도 세금을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 남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받을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84만 6천원입니다. 진짜 세금 많이 떼죠? 절세 방법 오늘은 2가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ISA 계좌.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쉽게 말하면 펀드, ETF 같은 금융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만능 절세 통장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ISA는 연 2천만원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자 소득에 따라 혜택 금액이 다른데요. 일반형은 운용소득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세 방법을 먼저 활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불린 돈을 얼마나 잘 남기느냐는 수익률만이 아니라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무조건 어디 투자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세금을 줄이며 투자할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청년 미래적금입니다. 만약 19세에서 34세 사이라면 2026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 미래적금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3년 만기 월 최대 50만 원 납입,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구조로 안내됐습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근로소득 기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세부 대상 기준이 제시됐고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구간은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됐습니다. 이런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투자 실력보다 먼저 제도 안에서 유리한 조건을 챙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자산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기여금 비과세 확정적인 혜택이 체감상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불리는 구조라고 해서 무조건 공격적으로 투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소득 구간 나이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축도 하고 ISA도 하고 청년 미래적금도 하고 투자도 다 해야 하냐고요? 답은 모든 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자금이 전혀 없고 생활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투자보다 먼저 모으는 구조가 우선입니다. 반대로 기본 저축은 어느 정도 되고 여유 자금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세금 효율을 고려한 투자 구조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면 청년 미래적금이나 청년도약 계좌처럼 정부 혜택이 있는 걸 먼저 시작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지키는 구조. 많은 사람들이 모으는 것과 불리는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장 크게 무너지는 부분은 지키는 구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돈이 새는 가장 큰 순간은 예상 못한 리스크가 터질 때인데 말이죠. 대표적인 게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암 같은 큰 질병은 치료비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과 치료 후 일상 복귀의 어려움입니다. 건강 리스크는 단순히 병원비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과 현금 흐름에 큰 지장을 줍니다. 내 돈을 잘 지키려면 잘 모으고 잘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아프거나 일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장치죠. 예를 들어 큰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생활비, 소득 공백을 내가 저축한 돈만으로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버틸 수 있다면 보험을 과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버티기 어렵다면 그 공백을 메워줄 장치는 필요합니다. 참고로 사망원인 1위인 암에 걸렸을 때 필요한 돈은 평균적으로 약 5천만 원입니다. 즉 보험은 자산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보면 보험을 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득과 자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리스크를 대비할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려면 첫 번째, 모으는 구조.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빼놓고 비상자금을 만들고 생활비 한도를 정해서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두 번째, 불리는 구조. 그 다음에 ISA 같은 세금 효율 계좌를 활용하고 해당되는 사람은 청년 미래적금처럼 정책 혜택이 있는 제도를 우선 검토합니다. 세 번째, 지키는 구조. 건강 문제나 소득 공백처럼 현금 흐름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자산이 무너지지 않게 방어 장치를 둡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돼야 비로소 돈이 남는 수준을 넘어 쌓이고 커지고 유지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게 설계하고 지속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보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다 따라 하려다가 무너집니다. 누구는 무조건 미국 ETF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무조건 연금이 중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보험부터 정리하라고 하고, 누구는 빚부터 갚으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는 정답 하나를 찾는 게임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또 오늘 영상에서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 문제는 의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돈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것, 세 가지를 갖춰야 같은 소득으로도 몇 년 뒤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균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저축만 하고 투자는 못하거나 투자만 하다가 리스크 방어 대비를 못하거나 필요 없는 보험만 많고 자산은 안 쌓이는 식으로요. 혼자서 이 구조를 만들기 어려우신 분은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내 현금 흐름이 돈이 쌓이는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기준과 방법들을 계속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